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특정경제 범죄 가족 다시 한번 2009년부터 발음 어려워. 자, 턱정경제 아니고 특정경제입니다. 자, 큐. 2009년에 자, 다시 자, 큐.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중 최고의 청취수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재벌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일궜고 사업을 시작했고 인맥을 유지하고 또 재산과 경영권을 어떻게 승계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재벌 백과사전 터줏대감이십니다. 자본주의 파수꾼 류영수 공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염색도 하신 것 같고. 염색도 했습니다.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살은 그대로. 아, 살은 그대로고 뭐가 또 바뀌었지? 머리를 깎으니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좀 깎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방송 출연을 위해서 일부러 낙선하신 분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가연입니다. 선거 후유증 없나요? 뭐 여행도 다녀오신 것 같고. 여행 다녀온 걸 후유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본인 당선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기대하셨었잖아요. 선거 전에. 우리 방송 나오셔서 그러셨고. 선거 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제 딱 확실히 포기가 되던가요? 네. 포기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예, 포기했죠. 그러면은 뭐 선거 전에 이미 포기했던 얘기인 거예요? 사실 비례의석이 대전시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는 예, 지지율이 저희 당 현재 지지율의 2배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한 석을 가져갔죠.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가져갔고. 네,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네, TV 토론 잘하시는 거 잘 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요 우리 지역 최고의 수면 유발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양모 처장을 능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이렇게 새로 왔는데 박수도 한번 쳐줘요. 왜 아름다운 팀장이에요?
아름다운 참여팀장입니다. 아름다운 참여. 왜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에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도 아름다운 거고 또 회원가입조차 네. 자체로서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원사업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참여팀이라고 이제 팀명을 정했습니다. 회원 사업 요즘 잘 좀 어렵죠.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어렵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 제가 그 저희 지난번에 그 지난 6.13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뭐 대전의 모든 출마자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긴급 편성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김상기 팀장님을 제가 초대를 했었는데 이분 와 정말 성실하세요.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편집할 때 느끼는 거 있거든요. 녹음할 때 말고 또 편집할 때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희 재벌팀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닐까요? 아니, 앞으로 김 두 분이 워낙 팀장님만 못해서? 믿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재벌은요, 동부그룹 김진기 회장 일가입니다. 그 요즘엔 동부그룹 DB로 이제 사명을 바꾼 것 같고요. 그 TV 광고 모델로 DB 누가 나온지 아시죠? 설현요. 설현, 네. 그리고 네. 또 지진이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미지가 좀 좋고 다소 비싸 보이는 그런 광고 모델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광고 카피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DB 관련해서? 설현 얘기하셨으니까. 설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 그거 네. 손해보험 네. 차보다? 차보다?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다. 예, 그거 있잖아요. 설현이 하는 거 목소리 비슷했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DB 그룹인데요. 네. 그 우선 뭐 DB 동부입니다. 네. 동부그룹 개요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1969년 1월 24일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네. 김진규 회장이 자본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직원 2명과 함께 미룡건설이라는 회사를 세웠대요. 네, 미룡은 아름답게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69년생이니까 류영석 회사님보다도 젊네요. 한참 많네요. 젊죠. 네, 그러니까 젊은 기업이네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DB로 이름을 바꿨고, 그 동부그룹이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된 비결 중에 가장 큰 게 중동의 오일머니였다고 합니다. 네. 그 서남아시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따왔었다고 하고요. 2013년에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해서 동부대우전자 이렇게 사명을 바꾸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계열이 분리됐는데 동부고속 이런 회사 있습니다. 네, 그 동부고속의 차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강원도 번호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업주 김진규 회장이 강원도 동해 삼척 이쪽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 거점을 둔 대기업 중 하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설명을 하나 드리면 처음에 회사 세울 때 관광 레저 사업을 하려고 했었대요. 관광이죠. 네, 관광. 깜짝 놀랐어요. 발음 잘하세요. 무슨 관광내적 관광내적 네, 사업을 관광입니다.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회사라든지 등등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아, 이분 좋죠. 마음에 드시죠. 공부 열심히 오시잖아요. 네, 그 프로농구 팀이 있어요. 네, DB 프로미라는 팀이 있는데 그 원주 예전에 네. TG3보, 그러니까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 구단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강원도 연고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이 DB 동부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배구조 현황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석 회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방금 설명을 듣듯이 동부그룹은 제가 누군지 까먹었죠 순간. 방금은 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동부그룹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동부건설. 건설. 생각나는 게 그다음에 동부제철. 제철. 예, 제 동생이 다니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보험. 네. 네, 그거 선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 개 회사가 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부제철, 동부건설은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DB그룹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아니고. 동부그룹 자체는 2000년대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철강, 보험, 그다음에 뭐 증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요즘에 바이오라고 하죠. 그런 업체 했다가 반도체도 있지 않았어요? 반도체, 네, 그렇죠? 안암 뭐 이런 네. 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아무래도 사회를 확장하다 보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투자는 바로 차입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빚내서 이른바 빚내서 그렇죠. 투자해갖고 네. 빚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동부그룹이 65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 그래서 뭐 65개 중에 비금융이 51개였었는데
2017년 말에 23개로 축소가 됐죠. 3분의 1 수준으로 거의. 그렇죠. 네. 축소가 돼서 현재는 이제 그 23개 그 회사 중에 상장사가 5개, 비상장사가 나머지 이런 구분돼 있어가지고 재계 순위도 과거에는 10대 그룹 안에 들었었다가 현재는 한 35위 정도 되는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43위더라고요. 43위. 떨어졌구나. 네. 아. 그다음에 뭐 아까도 중동 오일 머니로 벌었다고 했을 때도 이 김준 계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그 당시만 해도 1, 2위까지 했던 그러니까 알짜. 그렇죠. 알부자. 소득 1등. 돈이 현금이 가장 많았다라고 아. 이렇게 소문까지 났었던 그룹인데 지금도 재계 순위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부자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그래도 우리보단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00만 원이라고 아까 2,400만 원. 4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외가에서 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요. 음. 본인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돈이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럽다. 지금 현재 기업으로서는 네. 이제 과거의 동부 제철, 뭐 동부 케미칼, 동부 특수강 등이 없어지고 철강, 금속, 화학계는 동부 메탈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농업 건강유통에서는 아예 이제 동부 팜, 동부 한농팜, 팜 네.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IT, 전자 쪽으로는 이제 DB 하이텍, 그다음에 DB INC 이런 회사들이 있고 건설 에너지 부동산 쪽으로는 동부월드. 동부월드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죠? 롯데월드는 아는데 동부월드? 네. 동부월드는 지금 그 충북에 있는 레인보우 힐스라는 골프장입니다. 네. 그게 이제 건설 에너지 부동산 쪽으로는 동부월드, 동부철구가 있고. 철구요? 네. 철구? 동부철구라고 있어요. 무슨 사람 이름 철구 그런 철구? 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객은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으로는 DB 손해보험, 그건 설현 선전하는 거. 그렇죠. DB 생명보험 6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으로는 DB 인베스트먼트, DB 스탁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증권 회사로서는 과거에 동부증권이었던 DB 금융투자 등, 뭐 DB 저축은행, DB 하니까 네. DB 잘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보면 옛날에 그 동부제철, 동부건설은 제가 재무제를 봤더니 물론 현재는 매각된 상태지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채권단한테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채권단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차입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렇죠. 어쩔 채권단이 수 없이. 이제 압력을 들어가게 돼요. 구조조정했고 뭐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아예 채권단이 매각된 형태고. 매각된 이후로는 현재 그 나머지 기업들은 웬만하면 우량 기업으로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동부메탈은 자산 규모가 5,160억 돼 있고 매출액이 4,700억. 오, 자산 규모와 거의 맞먹는 매출이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520억. 단기 순이익이 540억 돼 있고 주요 주주로는 DB 하이텍 등 친인척들이 24.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의 가장 중심이 있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9,700억, 매출액이 6,800억. 자산 규모하고 매출액이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00억, 단기 순이익이 740억 이렇게 돼 있고 주요 주주로는 DB, INC 등 친인척들이 19.63%. 그러니까 매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그걸 통해서 벌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관한가요? 그렇죠. 이쪽은 매각된 게 아니고 주요 주주들이 이제 동부그룹들이 갖고 있는 거죠. DB 네네네. 알짜기업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에는 아까 말씀드린 충북에 있는 레인보힐스, 동부월드. 네. 자산 규모는 1,880억. 근데 매출액은 110억. 10분의 1도 안 되네. 골프장이 100억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0만 원. 70만 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재무제표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단기 손실이 36억. 손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충청 지역이라든지 뭐 대전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골프장들이 회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이 동부월드도
마찬가지로 회생 신청을 해서 지금 회생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생에 들어가면 회원권이 있으면 회원권을 이제 자본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주주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동부 관련된 뭐 DB 하이텍 등이 현재 이 동부월드를 26.12% 갖고 있지만 네네.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제 뭐 자본으로 전환한다든지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면 아마 여기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뭐 조금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정리가 되고 현재는 알짜 기업들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실이 많은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정리를 건가요? 그건 좋은 정리 아닌가? 하고 싶어서 했는 네. 건지 아니면 네. 채권단들한테 넘어간 건지 이건 네.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떠넘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렇겠죠. 예, 안 근데 좋은 것들은 그 보면 마치 그 최은영 씨가 한진해운 할 때 네. 알짜는 유스홀딩스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딱 그 한진해운에 떠넘겨서 결국은 회사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동부 그룹들은 과거에 보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임원 급여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직원들 급여도 다 감봉을 시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지금 거의 뭐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산업은행에 넘어가고 나서 급여가 다시 원상복귀돼서 되게 좋다. 그 직원들은 동생분이 그렇죠. 이대로 채권단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경영승계랑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아마 채권단도 이걸 정상화시켜서 아마 그걸 매각하지 않을까. 그게 채권단의 수순이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가장 알짜 기업인 DB손해보험. 아 그래서 설현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DB손해보험이 동부그룹 중에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라 하면 현금줄을 쥐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자산 규모로는 37조, 37조 이긴 조단이네. 매출액으로는 15조, 영업이익으로는 8,130억, 당기순이익으로는 6,2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로는 김남호가 9.01% 갖고 있고 김남호가 누구죠? 아들입니다. 김준계 자 아들. 그 외에 이제 친인척들이 23.23%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DB금융투자인데 동부증권은 자산 규모가 5조 4천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8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0억, 당기순이익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주요 주주가 DB손해보험이 25.08%, 왜 특수관계자가 39.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동부그룹도 다른 그룹보다는 그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세금 탈루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기사들은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식회계 한 혐의도 딱 두세 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그러니까 동부건설 자사주를 김 회장에게 헐값으로 매각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배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부월드 주식을 동부월드 주식이 액면가가 10,000원이거든요. 네. 주당 1원에 1원. 그렇죠. 네. 저가 매도했다든지. 아까 동부월드가 70만 원 아니었어요? 당기 저기 순이익이? 그렇죠. 과거에 2003년도에. 네. 그래서 뭐 배임 혐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백 부회장이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 부회장. 네네. 네. 그 동부건설일 거예요. 그죠? 네. 동부건설 네. 할 때. 그 사람이 맞네요. 예. 오, 모범생 거봐. 김상기 파워. 네. 오. 네. 이분이 2002년도에 동부건설이 동부월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500억 원을 재무제표 누락하는 분식회계를 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실 게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면 다들 대부분 옛날 이름으로는 대차대표, 지금은 네.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재무제표라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최근에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이러한 재무제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네, 누락됐다는 게 그렇죠. 그런가요? 그 주석에 누락된 것도 분식회계로 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채무 500억 원을 누락했다라는 얘기는 재무제표의 채무가 누락됐다는 게 아니라 그 주석사항에다가 사업보고서에 그것을 누락했다. 그래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김준계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집행유예가 네, 나오긴 맞습니다. 했죠.
이상으로 그 동부그룹에 대한 계략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이어서 그 사업 관련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김남호 부사장 지금 DB 손해보험 부사장이고 예, 그 회장의 장남인데요. 차병원그룹 사위예요. 누구야? 차병원 차병원. 차병원 그룹의 사위인데 그래서 그룹의 사위예요? 네, 차병원 그룹 회장의 사위. 네. 네. 그 저기 지난번 청문회 때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차병원 나오셨던 분 그분 사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네. 차바이오텍이라는 네, 이 주식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전환사채를 뭐 보통주로 전환해서 19억 이상의 차액을 남기면서 모두 다 팔아치웠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이 주식이 떨어질 거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고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제 팔아치우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떨어질 것 직전에. 같으니까 미리 네. 딱 치고 빠진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혐의가 있어 보인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준규 회장도 똑같이 했거든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똑같이 팔았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 혹시 김준규 회장하고 우리 김상기 팀장하고는 인연 전혀 없으시고요? 다릅니다. 네. 예. 이름이 비슷해갖고 혹시 준기 상기 아니에요. 김남호 부사장은 그렇고요. 그 이전에 좀 이전 세대들부터 좀 살펴보면 김준기 회장의 아버지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강원도의 정치인 출신이고요. 김진만 전 국회의원은요. 1918년 강원도 삼척 출생이고요. 강원도에서 정치를 쭉 했습니다. 삼척을 지었고 강원도의 힘 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 국회의원을 할 때도 태백 정선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준규 회장 동생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뿌리가 깊은 그런 정재계를 아울러 예, 그러네요. 네. 바탕으로 아버지는 하고 정계, 큰 아들은 재계, 둘째 아들 정계. 그리고 그 하나가 더 있는데 정치만 한 게 아니고 회사도 설립을 했어요. 삼척산업이라고. 나중에 이제 동부건설로 다시 인수를 합니다. 김준기 회장이. 네, 그랬고요. 정치 이력을 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자유당 시절에 3, 4대 민의원을 지내셨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민주공화당 통일주체국민회의들을 거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새정치국민회의하고는 다른 거죠? 네. 예, 그거랑은 다른 건데,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인 그 둘째 아들은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노선이었던 거죠. 근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탈당하면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예, 아버지의 품을 찾아 떠난 건가? 그러니까 정당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 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로 생각되어지네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강원도를 보면 네. 뭐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정당을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뭐 대전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전도 꽤 그건 뭐 많죠. 이번 선거를 봐도 그건 뭐 지역을 불문하고 당선될 당을 찾아서 옷을 옮겨봐요 좀 당 좀. 아이 그 뭐 정의당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는 안 하려고. 왜 이렇게 해갖고 좀 나오고 우리가 난과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야지. 아니, 제도를 바꾸는 게 더 빠르죠. 네, 노력해주세요. 함께 노력합시다. 저희 이번에도 네,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네, 이 얘기가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이 김준규 회장 동생 김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했다가 17대 때 이광재 그 전 강원지사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뭐 공천 받았는데 뭐 사건 돈뭉치 사건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공천도 박탈당했고 그게 이제 집안이네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2008년 1월달에 한나라당에 입당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이제 입당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3월달에 딱 공천장을 들고 입당 승인과 공천장을 함께 받아서 화려하게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는 듯 했으나 길가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다가 적발돼서 길가에서 그걸 왜 도로가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로에서 솔직하신 차에 분이네. 현금을 옮겨 싣다가 적발돼서 현장에서 적발돼서 그 돈 현금 4,100만 원과 전달 대상자의 명단을 고스란히 선관위에 적발되어 공천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양심도 없죠. 그렇게 자기 후보가 그런 비리를 저질렀으면 보통은 다시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은 공천을 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보통은 공천을 하죠. 상식적으로 아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통은 공천하잖아요. 총선이 4월이고 네. 이게 총선 진짜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어난 후보 등록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워서라도 공천이 안 되고 궁금한 게 그래서 그때 누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한나라당이 떨어지고 이광재 의원이 그때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인 김정희 씨는요. 김성수 고려대 설립자의 동생인 김현수 씨의 손녀딸입니다. 그 유명한 김현수님의 네. 손녀분이시구나. 삼양사 그룹의 창업주였죠. 네네. 김현수. 대표적인 친일파죠. 네. 네. 예, 장남인 김상주 그 회장의 둘째 딸이 부인 김정희 씨고 지금 동부그룹이 전체적으로 정계 재개 뭐 이런 얘기했는데 혼맥이 농심, 삼양사, 차병원그룹 이렇게 두루두루 혼맥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뭐 잘 나가는 집안 혹은 뭐 집안이 좋다 이런 얘기 보면요 항상 일본이 껴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 유학파들 많은 것 같고 김진만 그러니까 김진계 장 부친이시죠. 김진만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일본 도시샤 대학 도시라고 하고요.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유학파들이 되게 많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을 사람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일본 유학을 못 갔겠지 아마. 일반 평민들도 일본 유학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일본 유학을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본 유학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일본 유학을 가서 운동하셨던 분들의 최후는 그렇게 뭐 좋은 집안 뭐 이런 거랑 연결고리가 잘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유학을 가기는 쉬운데요. 갔을 땐 유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힘들었대요.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뭐 돈이 아무리 국내에 많이 가지고 훌륭한 집안이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유학생은 2등 국가의 신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걸 떠나서 유학생들이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유학 가면 좋지 않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처음 데뷔하신 김상기 팀장님께서 이렇게 본인 차례가 아닌데 툭툭 나오셨어요. 네, 기대가 큽니다. 이분이 조사하실 내용은 이제 DB그룹의 각종 사건 사고를 좀 얘기해 주실 건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죠. 네. 어떤 걸 파헤쳐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로 보셨나요? 소설. 네. 영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급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이 지 새끼 나쁜 놈이에요. 지 새끼라고 했어요?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 김준계 회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는 안 알려져 있었지만 결국엔 나쁜 놈이었던 거죠.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영화를 빌어서 얘기하시는 단정 지으시면요 소송 걸려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형도 나왔고 다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네, 어떤 짓을 하셨길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이제 실형을 받았던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200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른바. 네. 그래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8.15 특사로 이제 사면됐어요. 이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네, 시작은 특사로. 네네. 그리고 가장 이제 사회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이죠. 네. 여비서 성추행 사건. 아. 예, 이 부분이 이제 2017년도에 그 여비서가 고소를 잠깐만요. 하면서 이 성추행 사건은 사실 우리 류영세 교사님이 전문이시긴 한데 내가 왜? 근데 김상희 팀장 계속 하시죠. 예. 네. 그 여비서가 네. 이제 그 김준기 회장을 고소하면서 이제 세간에 알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여비서가 이제 녹음도 했고 음. 동영상 촬영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DB그룹에 또는 김준기 회장은 100억을 달라 했다. 지금 현재는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경찰서에. 그러니까 여비서가 이거 까지 않는 대가로 네, 100억을 100억을 달라. 요구했다라는 매수설이 걸 있죠. 가지고 지금 진정이 들어간 진정이 상태다.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정은 고소랑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 진정은 그냥 이걸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준인 거고 고소는 제가 죄가 있으니 처벌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비슷한데요. 네. 진정도 똑같아요. 근데 진정은 그러니까 고소는 했는데 만약 혐의가 없으면 무고로 걸릴 수 아닙니다.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둘 다 똑같고요. 진정도 무고가 있을 다만 수 있어요? 다른 점은 고소를 하게 되면 직접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고 진정을 넣게 되면 내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면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준기 회장이 약간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언론에 나온 거니까요. 그 여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비서가 성추행을 당하니까 반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넌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 마라.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네, 반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뭐 아니 진짜 소유물이라고 했대요? 아니면 넌 예. 내 거야? 뭐 이게 아니요 소유물. 네. 어. 아마 그 녹취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언론 기사에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그 김준기 회장이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81로 돼 있던데 한국 나이로. 81살에. 44년생으로 되어 네. 있더라고요. 44년생이면 여든이 아직 안 됐지요. 77세인가 돼 있던데. 잘못 봤습니다. 네, 아무튼 44년생이신데, 예. 넌 내 소유물이야. 반항하지 마.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그 정도 나이면 여자가 이기지 않나요 싸우면? 이건 다르죠. 이제 여비서라면. 보스니까. 그래서 한간엔 그런 얘기도 있어요. DB가 동부의 약자가 아니다. 더티 보스의 약자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럴 만도 있었어요. 해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더 나쁜 거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두 요구서를 보내죠. 그렇죠. 근데 김준기 회장이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아, 고소당한 이후에 나가신 거예요? 그 전에 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딸이 한 명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마 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더 나쁜 거는 그래서 지금 기소 중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배 중인 거죠. 그래서 여권이 지금 반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 없이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출두하라고 고소가 네, 됐으니까 근데 보냈죠. 안 오니까 이걸 이제 출국 정지는 못 시키고 이미 나가 있으니까 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네. 시켰다. 그러니까 현재도 범법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소송을 겁니다. 누가요? 나는 제가 없으니까 여권 다시 달라. 행정소송이 걸려져 있는 상태가 김준기 회장 측에서는 이런 저런 소송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난 죄 없는데 왜 네. 여권 무효했냐?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그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그런 수 공방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 중지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근데 수배인 여권 거죠. 왜 모르지? 반납 결정 취소 그러니까. 소송은 3월달에 김준규 회장이 패소했습니다. 아 패소했어요? 네. 오, 이 모범생들이 이뻐지겠어. 네. 그 아직도 안 온 거죠. 조사 안 받은 네. 거죠. 네. 여비 사건에 관련해서는 기소 그냥, 중지는 최근에 5월달인가? 5월. 예. 5월 29일. 그러니까 올 때 다시 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소 중지를 안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뭐 공소시효 수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수배를 떨어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못 찾지? 안 찾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안 찾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뭐 인터폴에 의뢰해놨다 이렇게 하는데 의지가 없는 거죠. 뭐 이메일 뭐 IP 추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 위치 추적 이런 것들 해보면은 의지만 금방 있으면은 찾죠.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못 찾는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네. 뭐 주요 성추행은 뭐 허벅지, 허리 이런 거를 이렇게 만지고 뭐 네. 이랬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고소가 여비사가 고소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주식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회사가 비록 채권단에 넘어갈지라도 본인의 이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이걸 다 아들한테 지금 경영승계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동부금융연구소 부사장이고 지금 거기 DB 손해보험에도 좀 직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경영승계가 다 끝났고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대기업 오너들이 보면은 돈 쓸 때는 회사 돈이 자기 돈처럼 하잖아요. 네. 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 우리 지난번에 얘기 다뤘었는데 뭐 회장님 김태균 잡아주세요. 김태균 내가 잡아올게 뭐 이러는데 김태균 잡아오는 돈은 김승현 회장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인 거잖아요. 배임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이제 뭐랄까 돈 쓸 때는 내 회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돈이 나가야 될 때는 싹 그 알짜만 싹 빼놓고 자기는 손해 안 보고 네.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주주들 투자자들 직원들이 보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뭐 삼성에서 뭔가를 해주면 이건희 회장이 해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이 인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미국에서 안 온 이유도 그 이제 경영승계가 끝났으니까요. 지금 회장직 물러나고 그 비오너 출신, 그러니까 비오너가 지금 회장으로 총수로 되어 있지만 총수가 81세인가 봐요. 그 이건영 전 금융감독원장 출신. 그분이 그때 장관여우가 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사회이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그렇게 갖춰놓은 거고 어쨌든 지금 최대 주주는 김남호 아들이고 안 쪽팔린가 그런 분들. 그 금감원장 출신이신데. 여기 월급을 많이 주나 재벌이에요. 보죠. 재벌이에요. 아니, 재벌 그러니까 안 쪽팔린가? 아니 금감원장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계 수장이었는데. 행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그 자본시장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는 손해 안 보고 다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은 다 있거든요. 10년 이내에 뭐 징역, 뭐 그렇게 얻은 수익의 뭐 2~3배 벌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지켜지지 그 법이 작동하지 않고 이것도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지금 재벌 그룹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법적인 제도 장치도 그렇지만은 그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뭐 이런 출신 분들은 명예라는 게 있을 건데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뭐 국세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나오셔가지고 관련된 기업에 이렇게 들어가서 임원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먹고 살 만큼 벌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쪽팔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면 가겠어요? 쪽팔린 걸 알면 가겠어? 근데 기업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과연 그 내부자 예를 들어서 정 PD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상장을 시켰어. 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겠죠? 뭐 일단은 그죠? 장사가 잘 되면은 기록해놨다가 뭐 그죠? 보고하기 전에 뭐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 망할 실적이라든지, 것 같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아니면 잘 회사의 될-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알 거란 말이에요. 신약이 이번에 그죠? 성공할 것 같아요. 네. 먹으면은 네, 그걸 알고 류영수도 정진으로 뭐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번 녹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 네. 막 이런 거. 주식을 팔았어. 응. 근데 내부자 정보라는 게 그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주식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팔았는지를 증명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애매하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단지 혐의 네, 단지 회사의 주가가 폭락한 그 정황을 알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내부자 정보로 도덕적으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한미약품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얼마 전에 몇 차례 있었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의지를 봤을 때는 내부자 정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오너면 또 주주에 대한 그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주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대기업들 뭐 회장들 뭐 배임 횡령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크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 뭐 그 사람들이 뭐 경제에 공헌한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서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비유를 보통 해드려요. 그러니까 친구 5명이 동업을 하는데 똑같이 20만 원씩 내갖고 100만 원을 모아서 동업하는데 한 명이 그걸 운영하기로 했다. 뭐 식당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놈아가 그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재료비 떼먹어서 매달 10만 원씩 그 배분 안 해주고 떼먹었다고 뭐 어떡할래요? 그럼 다들 개새끼라고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모임 하는데 총무가 그 공금 가지고 딴 사람들은 모임 끝나고 집에 자기 돈 내고 택시 타고 가는데 혼자 공금으로 택시 타고 간 거 걸렸어요. 나중에 한두 번 매번 그런 거야. 그러면은 모임에서 가만둬요 그 사람? 도둑놈이라고 하고 막 욕하고 쫓아내고 막 싸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몇천 원 갖고도 그렇게 싸움이 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데 그 너무 둔감하고 무감가지 않은가. 그리고 뉴스 보면은 횡령, 배임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감이 없어? 너무 액수도 커서 현실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뭐 재벌들은 다 그렇지. 저것들 다 그렇지라고 나랑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랑 관계가 무지하게 많은 건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 세금 가지고 그런 것들 보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아들. 예, 지금 누구 경영승계 됐잖아요. 김준기 회장의 아들 김남호 부사장. 김남호 부사장. 네. 예. 그 입사한 지 한 9년 됐대요. 9년 차인데 지금 이제 동부그룹 DB그룹에 아까 제가 그 DB 손해보험이랑 그 금융연구소 네. 여기에 이제 직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직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총괄 해보거나 사업을 해보거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겠죠. 뭔가는 그래도 없대요. 네. 그럼 김남호 부사장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대로 나와 있는데요. 하다못해 구내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어봤겠죠. 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겠죠. 근데 보통은 직원들 해보잖아요. 불편하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재벌 아들들이 보통 경영을 배울 때 다 말아먹거든요. 뭐 국밥을 말하고 네. 사업들을 자기가 해보고 한두 개씩 다 말아먹고 이게 이제 그렇죠. 뭐 예,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뭐 그 옛날 이삼성 이런 거 말아먹고 네, 그게 있는데 여기 DB그룹의 김남호 부사장은 경영 승계가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함은 있는데 월급만 실질적으로 타는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인다. 보통은 총괄이거나 어떤 자기가 맡은 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월급은 타가지 전문 말아야지. 경영인들 이렇게 하고 배당만 타고 월급은 타가지 말아야지. 사고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원 신분인 거예요. 뭐 저 주주긴 하지만 대주주인데 사고 치지 않고 잘 경영을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그동안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홍이 저조했던 우리 지역의 언론들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바라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재벌백과사전 7번째로 다룬 재벌 동부그룹 편을 마칩니다. 오늘 방송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류혜 회사님, 우리 새로운 멤버도 그런데 어떠셨어요? 아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에 드시죠? 네. 모범생 둘을 함께하는. 네.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시려고요? 네,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7번째 방송인데 시즌 5라고요? 시즌 5, 네. 7번째인데? 재벌백과사전은 우리가 시즌 3부터 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네. 1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시즌 1 때 이분이 잠깐 그 세금에 대해서 잠깐 출연했었잖아요. 우리 처음 녹음할 때 엄청 웃었었는데. 그랬었나? 네, 재벌백과사전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가연 대변인 어떠셨어요? 선거 끝나고 첫 방송인데. 네, 선거 끝나고 아직 여파를 덜 극복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요. 예.
그래도 우리 방송에 김상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김상희 팀장님 믿고 가면 되겠다 이번 시즌.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김상기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네. 네,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김준기 회장이 미륜건설 세울 때 산업보국을 생각해서 회사를 세웠답니다. 네. 근데 가정보국? 이게 보국인지 본인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우중 회장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 김우중 회장이 도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노동자분들이 잡으러 가고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김준기 회장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관공서나 경찰이나 검찰이 잡으러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여성단체에 제안합시다.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예, 체포조. 네,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관에서 못하면 우리 민간에서 항상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여준 것들이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죠. 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출장으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름 한번 날려야죠.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님이 한번 네, 잡아오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재벌백과사전. 다음 시간에는요. 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기업 있죠? 네, 어디죠? 다들 말씀하시기가 싫은가요? 네, 두산그룹에 대해서, 두산그룹과 그 일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